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제 선거가 끝난 지 하루 만에 집값이 난리가 났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던 집값이 대세 하락으로 완전히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제 선거의 승패를 가른 가장 큰 요인은 집값 여부였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여망인 집값을 잡지 않고 방치한다면 똑같은 패배를 맛볼 것입니다. 문제는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할 경우 금융부실 등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연착륙을 시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게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지자체 선거 난리 났다. 하루 만에 터질 것이 터졌다. 이제 이미 위험자산들은 다 이 미끄럼틀을 타고 있습니다. 아주 낙하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인데 바로 부동산도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자, 지자체의 집값 급락 확대, 지자체 조성 대상 지역이 지금 많은데 그것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빼달라고 요구가 본물이죠. 이번만이 아니라 그전에도 지금 대구, 세종, 대전 아주 심각한데 이런 곳들 중심으로 해제해달라. 근데 문제는 지금 해제하게 되면 거기야 조금 괜찮을지 몰라도 다른 곳들이 영향을 받아요. 예전에 부산 조정지역에서 빼버리는 바람에 날아갔고 세종 문제 때문에 지방이 들썩거렸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고요. 전체를 같이 아울러서 평가를 해야겠죠. 지자체 후에 집값 급락 확대가 되고 있어요. 볼까요? 자, 선거 결과 집값 폭등. 자, 저는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중립입니다. 항상 중립. 집값이 너무나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 폭등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게 가장 큽니다. 어찌됐거나 5년 내내 못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지자체 선거 이번 결과도 참패를 당했던 이유가 바로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보세요. 외곽 지역은 원래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강세였는데 다 지고 있잖아요.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완전 다 참패잖아요. 그 까닭은 일반 서민들, 특히 무주택 서민들이 그냥 완전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국 집값 폭등,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이 다 바뀌었다는 것만 봐도 이건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까지도 문제가 됐다는 것은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상태죠. 누가? 무주택. 여러분들 집 있다고 해서 집값이 폭등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 것보다 저것이 더 뛰니까요. 대략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한 7대3 또는 6대4 정도로 집값이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안정화되지를 못하고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는 거죠. 서울 외곽, 수도권 외곽, 지방의 외곽 이런 것들, 특히 서울 외곽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특정 정당의 어떤 지지층인데 이번에는 완전히 넘어가 버리잖아요. 단체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실망했다는 뜻이죠. 자, 이제 선거 이후 이게 더 중요하죠. 전국 부동산 하락 이게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처음에 새 정권이 탄생하면서 막 갈팡질팡했죠. 그러면서 올라가고 또 강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폭등하고 용산이나 이런데 그러다가 지금은 강남도 하락세로 전환됐어요. 즉 결국은 폭등 요인을 뒤로 빼버리고 하락 요인을 앞으로 전면 내세우니까 어떻습니까?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또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버리고 꼭 필요한 규제들로 묶어가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국 부동산 하락 지속, 강남도 하락하고 있고 전국 미분양 급증, 집값 하락으로 경쟁률이 지금 약화되면서 미분양은 급증하고 있어요.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 지금 계속 분양 언급하고 있잖아요. 다주택 매물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주택 매물 계속 지금 이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요. 매물 잠김 현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락 확대. 자, 가장 근본적 원인은요. 지금 새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기존 정부에서 만들어놨던 금리 인상, 대출 제한. 물론 이건 정부의 꼭 문제만은 아니죠. 자, 이게 지속되면서 이게 가장 강력한 하락 요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하락 전환한 게 컸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떨어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거 후속 대책, 정부 정책, 즉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조정지역 해제를 뒤로 늦추고, 즉 상승 요인은 뒤로 늦추고 공급 확대라든가
또는 다주택 매물이라든가 꼭 필요한 요인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해외 집값, 더군다나 도와주는 면도 있습니다. 해외 집값이 계속 같이 뛰었었는데 금리 인상 긴축 정책으로 하락 전환됐어요. 세계 1위, 2위, 3위 상승을 보였던 뭐 뉴질랜드라든가 스웨덴 이런 데 집값들이 지금 하락 전환됐고, 미국도 엄청 급등하다가 갑자기 거래가 뚝 끊기면서 매물도 지금 마이너스 20%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제 집값 갈수록 좀 심각해질 것 같아요. 올라가서 심각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쪽으로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급매물도 안 찾아 2030 영끌 수도권 집값의 추락, 아예 지금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헤드라인으로. 집값 하락이 자 심각한 걸 한번 완전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과거에 왜 집값이 뛰었습니까? 가장 컸던 이유는 코로나의 유동성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워낙 많이 무한 양적 완화를 하다 보니까 돈 가치가 떨어진 거야. 통화량 증가하고. 그래서 뛴 게 가장 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이 코로나는 2020년에 생겼는데 2017년부터 정권을 잡았는데 계속 집값을 못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 국민들이. 여기 보세요. 하락 대책이 부족한 거였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 사업, 이걸 활성화하는 게 완전 패착이에요. 아니 뭐 임대주택 사업은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걸 활성화했잖아요. 몇백 채, 몇천 채 집을 잡아도 그걸 권했어요, 정부가. 갭 투자 대책도 전부 말만 갭 투자했지 지금까지도 갭 투자 아무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세금만 조금 더 내는 그런 정도? 법인 대책도 전무했습니다. 다주택 중과세를 때린 게 또 패착이에요. 다주택은 오히려 보유세를 세게 때려야 하고 중과세는 완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런 바로 이 6가지 이유로 과거에 집값이 폭등한 거예요. 지금 현 정권은 운이 좋게도 또 운도 잇따르고 본인들이 이런 걸 좀 알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현재 하락 이유. 그럼 지금 왜 떨어지느냐? 자, 지속적 금리 인상, 전방위적인 대출 제한, 그리고 긴축 정책. 이제 돈을 더 이상 찍어내기보다는 걷어들이는 집값 거품이 너무나 최고치로 올라왔어요.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매수자의 능력도 부족합니다. 매수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공급 물량도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3기 신도시다 또는 다주택 매물에다가. 자, 그러면 현재 하락의 징조를 구체적으로 보면 거래가 지금 폭락장 수준이에요. 예전에 2011, 12, 13년 대폭락할 때보다 더 거래가 없어. 거래가 량이 적은 것은요, 이건 매도자가 더 문제인 거예요. 매수자보다. 즉 집값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매물은 매월 증가하고 있어요. 1, 2, 3, 4월 계속 지금 1000건대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매매 수급 지수도 상승하는가 싶더니 다시 또 떨어지고 있어요. 실거래가 10에서 20% 이미 하락하고 있습니다. 10억짜리 여러분들 8억에 내놔보세요. 얼마나 팔리는지. 잘 안 팔린다고요. 자, 그 다음에 청약 하락. 청약 경쟁률도 지금 낮아지고 있고 미분양이 너무 급증하고 있어요. 이건 서울,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미분양이 매달 2배씩 늘어나고 있어요. 5월에서 8월, 지금 원래 5월, 6월, 7월, 8월이 상승장이었어요. 지금 7년째 불장이었거든요. 여름만 되면. 이번에는 좀 이상해요. 지금 벌써 6월 달인데 집값이 막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기는커녕 거래도 안 돼요. 바로 이게 하락 징조다. 많이 빠진 곳이 그럼 어디냐? 세종시 44주 연속 하락. 거의 1년 가까이 빠졌고, 대구시 27주 연속, 대전시 20주 연속, 인천시는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수도권 전체, 지방 전체가 다 마이너스 0.02로 주간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게 세종시, 대구시, 대전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속적으로 빠진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벌써 44주 연속이라고 했어요. 27주 연속이고요. 이 하락이 한번 진행되면 몇 년 간다고요, 몇 년. 이게 과연 이 지방이니까 여기만 그럴까요? 예전에 부산이 100주, 150주 연속 하락도 했는데 이건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대세 하락으로 가게 되면 2년에서 5년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가 이렇게 지금 빠졌다는 것은요, 서울하고 경기도, 인천에 아주 엄청난 지금 경고를 주는 거예요. 경고. 이것처럼 확실한 경고가 없다고요. 자, 이제 미국 집값 폭등하다 갑자기 뚝 떨어졌다. 오. 자, 2년 25% 급등. 이제 실질적으로 2배, 3배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한 2배 정도 뛴 것 같아요. 미국이. 이거 미국입니다. 자, 미 화랑 지역에서 매도 효과가 무려 낮추는 비율이 20%나.
즉 호가를 계속 분리도 올라갈 수 있는데 낮추고 있어요. 계속. 왜? 안 팔리니까. 미국은 중위권 가격이 5억 원. 어때요? 우리나라 수도 서울 중위권 가격 12억 원. 서울하고 비교할 건 아니죠. 미국 전체니까. 전국이 한 5, 6억 정도 돼요.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은 2배나 높은데 우리나라 집값보다 더 싸. 2007년 그때를 추월했어요. 지금 미국이. 집값 거품이 아주 지금 커졌네요. 그런데 주식 가상화폐가 폭락했죠. 금리 빅스텝, 주식 35%, 비트코인 65% 제일 많이 빠진 거 기준으로 이렇게 빠졌고 위험자산이 붕괴되고 있는데 이제 집값 폭락만 남았는데 자 이자 부담률이 5.5, 거래량이 뚝 끊겼고 호가는 20%나 낮췄는데도 안 팔려요. 왜? 거래가 안 되니까. 지역별로는 이미 하락된 곳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주식만이 아니라 부동산도 글로벌화된 시대예요. 예전에 2008년부터 12년까지 우리나라만 빠진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꾸준히 빠졌던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미국 집값 전환, 집값 폭등, 집값 폭등했던 주요 국가가 하락을 하니까 미국도 하락으로 전환됐다 이 말입니다. 자 1위 캐나다, 2위 뉴질랜드, 3위 스웨덴 하락했고 주요 국가 볼까요? 자 한국, 우리나라, 중국, 싱가포르, 호주 대부분의 급등을 했던 나라들이 하락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모습. 자 이제 집값은 정부 정책과 의지가 중요. 그래도 아무리 금리 인상이 있고 대출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방점을 찍는 것은 정책이에요. 집값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경제 성장 이런 거 또는 소비 이런 거 걱정해 가지고 집값을 일부러 안 잡는 경우도 많은데 그랬다가는요 또 집값 또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또 정권 교체 또 되겠죠. 여기 보세요. 윤석열 문과는 반대로 족쇄 풀어 부동산 잡는다. 공급 확대 보세요. 선 공급 후 규제 완화. 이거 진짜 잘하는 거예요. 100일 내 공급 부분을 발표하겠다. 자, 250만에서 끝나지 않고 알파 뭐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신호를 줬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 그래서 집값 안정하겠다. 청년 원가주택, 무주택 역세권 이런 것들까지도 끄집어내면서 집을 잡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됐잖아요. 규제를 늦췄습니다. 이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 다 시켜버리면 집값 폭등하니까. 재건축 안전진단, 용적률, 부담금 다 완화시켰잖아요. 언제? 나중에 하겠다 이 말이에요. 집값 떨어진 다음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분상제 자유화 이걸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집값 상황 보면서 하겠다. 대출 규제 완화, 종부세와 지산세 통합. 일부는 대출 규제 완화했지만 그거 갖고는 집이 뛰지 않고요. 자, 이런 부분들도 또는 특히 공시지가 현실화 이것을 갖다 기존보다 좀 낮췄다라는 것도 집값 상승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즉 하락시킨다. 집값 안정 보세요. 집값 거품 지나치게 높아서 하락 안정화, 공급 확대, 다주택 매물 적극적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어요. 참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 다음에 집값 상승 요인 미리 차단. 왜? 규제를 준다고 했잖아요. 차단. 연착륙을 지속시키겠다. 서서히 안정화시키겠다. 물론 지금 뜻대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성공한 것 같아요. 집값 하락 방해 요인들이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만약 이 방해 요인들을 방치하면 집값 폭등합니다. 또 반등할 수 있어요. 자, 과거에 문정부는 이걸 못했어요. 근데 현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또 반등할 수 있냐 하락이 지속되느냐가 달렸겠죠. 보세요. 공시가격 인상. 자, 공시가격을 인상해버리면요. 너무 빠르게 인상하면 이게 집값 상승과 연동이 돼요. 공시가격 인상하면 집값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두 번째, 분상제 폐지를 바로 한다? 분양가 인상되면요. 이거 아파트 하락하는 걸 방어하는 역할을 해요. 분양가도 올라가는데 내가 왜 팔어? 이런 생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출 완화? 자, 대출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해서 막 해줘버리면 또 영끌이 또 생깁니다. 영끌. 그러면 또 갭 투자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집값 방해 요소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양도세를 또 강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한다. 그렇게 되면 이거 다주택자 말하는 거예요. 중과세 강화. 그러면 안 팔 거 아닙니까? 누가 미쳤다고 5억 벌어갖고 4억을 세금을 내겠어요. 안 팔고 말지. 다주택 중과세를 강화한 게 또 이 집값 하락을 방해하는 요인이 돼요. 완화시켜야겠죠.
그렇게 되면 매물 잠긴 금매가 소멸돼 버려요. 자, 이제 임대 확대. 분양을 하는데 임대 아파트 분양 어느 정도는 좋아요. 그렇지만 과거에 너무 많이 임대로 뭐 100만 채를 하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러니 집값이 떨어지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임대주택을 지나치게 확대해버리면 실질 공급이 감소되는 거예요. 100만 채 하면 뭐예요? 90만 채 임대로 하게 되면 내 집이 아니잖아요. 이게 당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조절하는데 임대 조금 하고 일반 분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영끌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재건축 완화. 이것도 러시아. 자, 이 재건축 완화도 다른 것들 있죠. 재건축 완화도 타이밍을 조금 뒤로 늦추면 되는데 이걸 직접 완화시켜 보세요. 집값도 올라가죠. 자, 보수 정권 집값 폭락, 진보 정권 집값 폭등 또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이게 뭐 보수는 집값을 잘 잡고 진보는 못 잡고 꼭 이런 개념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진보 때 정책을 해놓은 걸 보수가 다 낼름 받아먹는 것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일단 진보 정권이 지나치게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만 나가니까 집을 못 잡은 것이 있어요. 좀 시장 자유화의 원칙을 두면서 했으면 잡히는데. 두 번째는 그 혜택을 보수 정권이 고스란히 받는 것도 있어요. 둘 다입니다. 진보 정권이 너무나 집값을 못 잡는다가 첫 번째고 보수 정권이 혜택을 받는다. 이거 보세요. 자,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 집값 계속 하락했죠. 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 그래프 보세요.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네요. 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집값 하락했죠. 물론 박근혜 정부 후반기 때는 조금 올라왔지만 그래도 하락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엄청나게 폭등했죠. 당연히 윤석열 정부는 집값을 추락시킬 가능성이 커요. 이미 지금 시작 분위기가 그러잖아요. 서울, 수도권, 지방,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분양 급증 상태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직은 옛날만큼 미분양이 많지 않죠. 이제 뭐 빠진 지 3개월밖에 더 돼요. 이거 1년 지나면 이 정도 돼요. 3년 지나면 이 정도 돼요. 얘 추월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3기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이제 분양 시작이라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아주 안 좋아요, 분위기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도권도 늘어나고 있고 서울도 증가하고 있어요. 서울이 왜 미분양이 0까지 있었어요. 0까지. 자, 이제 한국 집값 상승률 전 세계 4위. 이게 분석 지표마다 다른데 그 까닭은 아파트를 뺀 것들은 다 그건 분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중심으로 해야 돼요. 종합적으로 했더니 우리나라가 네 번째. 여기서 네 번째라는 것은 주요 국가가 아니에요. 못 사는 나라 다 포함해요. 여기 보세요. 터키 1등이네요. 자, 뉴질랜드.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슬로베키아. 이처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웬만한 나라들 다 집어넣었잖아요. 여기서 4등 했다? 이런 나라들은 지금 돈의 가치가 좀 떨어지면서 집값이 올라간 것도 있어요. 사실상 선진국 중에서도 좀 규모가 큰 선진국에서는 1등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뛴 거예요. 그러니 조심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자, 별내 유승한 애들 작년 9월 달에 7억 했던 게 지금 4월 달에 5억에 거래가 됐네요. 지금 얘의 문제가 아니에요. 7억짜리 5억이 거래된 것들 많아요. 그 다음에 인더건 푸르지오. 자, 엘센트로. 자, 이거 16억까지 갔던 게 지금 12억. 거의 뭐 4억까지 떨어졌네요. 집값 주요 요소 볼까요? 소비자 물가. 여기 보면은 소비자 물가가 지금 치솟으면서 지금 물가 상승. 이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혼란의 시기, 집값에 영향을 주는 아주 경제적 요소를 한번 네 가지로 간단하게. 자, 금리 어떻습니까? 앞으로. 경제적 요소에서 금리, 유동성, 공급, 수요. 금리는 계속 올라가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예요. 자, 유동성 자금 이제 긴축으로 돌아섰습니다. 역시 떨어질 확률이 커요. 물론 이거는 이제 토지 보상금 이런 문제도 있어서 냉정하게 보면 이제 뭐 그냥 중간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고, 공급 계속 지금 확대, 심지어는 매물까지도 확대. 이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수요. 지금 매물을 잡을 수 있는 능력자들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너무나 집값이 비싸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이 네 가지는 다 떨어지는 쪽으로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공시가격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다가 22년에 보세요. 내려오죠. 이렇게. 반영률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공시가격을 지나치게 빠르게 올리면 집값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같이 따라가지. 바로 이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 법인과 이제 투자자들 동향을 봤는데, 자, 여기 1등부터 꼴찌까지 전국 시군 이제 광역시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왜? 거품이 세니까 법인들이 매수를 안 하는 거야. 여기는 거품이 좀 상대적으로 덜하니까 많이 매수했을 거 아니야. 자, 투자자들 거품이 세니까 여기 밑에 매수 안 하는 거예요. 많이 매수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여기가 상대적으로 거품이 적다는 거예요. 그럼 거품이 법인 입장에서 안 좋은 곳들 내가 불러드릴게요. 세종 많이 빠졌어도 아직 안 좋아요. 세종, 대구, 서울, 경기도, 인천, 대전, 부산, 광주 어떻습니까? 수도권하고 광역시가 싹쓸이죠. 자, 투자자 볼까요? 대구, 광주, 제주, 부산, 서울, 대전, 경북, 울산, 경기도. 자, 봤더니 여기는 오히려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 아주 거품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죠. 투자자가 그런 데를 왜 투자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좋은 곳들 불러드렸어요. 자, 이제 이게 집 모양인데 계속 집값이 떨어지면서 여기 지금 손바닥 보이죠? IB 교환의 어떤 상황이네요. 거래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집이 팔리지 않아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락의 시작점이며 올해는 폭락보다는 상승과 하락이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니까 상황을 잘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